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퇴직하시더라도 20년, 30년 살아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물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물가는 내 현금의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해지를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싫든 좋든 주식 자산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갑자기 시장이 오르거나 막 이러면 포모가 와요. 은행 이자 직권이 많으니까 아이씨 나도 지금 뭔가 뒤떨어진 것 같고 점점 나만 가난해지는 것 같으니까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목돈을 들고 와가지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 주식시장 같은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여러분들 은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뭘 것 같으세요? 가장 1번. 딱 하나입니다. 빨리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환경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저는 환경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선구자죠, 그런 분들은. 그게 이제 어떤 시대적 환경이라는 거고, 길게는 1970년대 초에 근본이자가 폐기되면서 통화량이 지금까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그 다음에 지금 선진국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국가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통화량이 증가하는 요인이에요. 뭐 엄청난 경제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퇴직하시더라도 20년, 30년 살아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물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가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 장기적으로 물가는 내 현금의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싫든 좋든.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인플레이션 해지를 뭐를 통해서 했느냐 다 지불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쉽지 않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동산 자산은 특히 주택 자산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자산이 돼버렸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해지를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싫든 좋든 주식 자산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걸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못 받아들이시면 그냥 안 하셔야 돼요. 왜? 그분들은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설사 투자를 시작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도 손해가 좀 날 수도 있구나, 때로는. 때때로 꽤 난다. 이거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이 투자를 들어가게 되면 나이 뭐 극단적으로 뭐 70세 넘어가지고 그런 고통에 빠질 필요는 없거든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 돈이 내가 오래 살기 때문에 계속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적 조건이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다 라는 걸 받아들이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작할 때 이런 게 제일 문제거든요.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시장이 오르거나 막 이러면 포모가 와요. 그리고 내가 은행 이자 직권이 많으니까 아이씨 나도 지금 뭔가 뒤떨어진 것 같고 점점 나만 가난해지는 것 같으니까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목돈을 들고 와가지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 주식시장 같은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제 생각에는 한 30% 정도, 30% 정도 갖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30% 정도로 해서 내가 이제 투자를 해보고 그것도 시작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걸로 해야 된다. 이게 뭐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제가 배당 내기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자산이니까. 그러니까 주식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캐시플로우가 배당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캐시플로우를 확보하면서 그 다음에 시장의 변동성을 내가 견뎌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시장의 변동성을 견뎌내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정말 나중에 상처를 크게 입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이것은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투자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도 낮고 의도 터지더라도 이런 표현도 그렇지만 많이 떨어지더라도 캐시플로우가 나오니까 견뎌낼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는 저는 30%를 정도를 그 캐시플로우 나온 자산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왜 1, 20% 얘기를 하지 않느냐? 1, 20%는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없어요. 30%는 내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의미 없는 변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처음이신 분들 이렇게 30% 정도 이하로 해서 투자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건 뭐 증권사에서 자기 고객들의 계좌들을 이제 분석해서 봤더니 60대 여성들이 최고의 실적이 좋았고 남자들도 나이가 더 먹을수록 더 좋았고 최악은 20대 남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그 조사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한 연구가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뭐 투자책 읽어보시면 거의 빠지지 않고 인용되는 논문 중에 하나인데 테렌스 오딘 교수라는 분이 연구한 건가 그분이 한 건데 거기서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수익률이 더 좋고 특히 젊은 연령일수록 수익률 나쁜 경향이 나타나요. 100%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회전율이에요. 회전율. 자주 사고 파는 거죠. 근데 이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회전율이 좀 낮아요. 회전이 낮고 나이가 많고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회전율이 낮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투자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부자가 유리한 게임입니다. 부자는 기다릴 수 있거든요. 내가 뭐 10억을 10억이 있는데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것이 좀 깨먹더라도 삶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지만 전 재산이 2천만 원 있는 사람이 2천만 원이 다 들어가면 이게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못 기다려요. 그래서 원래 투자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부자가 더 유리한 게임이에요. 본적으로 그런 게 그냥 이게 본성이에요. 그럼 내가 부자가 아닌데 나는 돈 못 버는 그게 아니라 그 약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처한 환경에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회전율을 높인 것 자체가 좋은 전략이 아니구나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과잉 확신 편향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이제 다니엘 커너만 교수가 이제 행동 경제학을 창시하신 분이죠. 이제 2002년도에 이제 심리학자로서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인물인데 이제 이분이 말년에 한 인터뷰를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저는 인상 깊었었어요. 가장 위험한 편향이 뭐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편향 중에. 당신이 평생을 편향을 연구를 했는데 경제적 결정에서 인간이 왜 때때로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평생을 연구했는데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과잉 확신 편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게 자기를 믿어야 되지만 지나치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도 지나치게 이거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는 건전한 회의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저쪽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제 20대 남성일수록 젊은 남성일수록 과잉 확신 편향이 강하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강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뭐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남자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진화해 온 거예요. 그러면은 공격적이지 않았으면 사냥을 못 나갈 거 아니에요. 뭐 저기 뭐 내가 사냥감이 있는데 쫄아가지고 못하면은 걔는 굶어 죽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 나가서 공격적으로 나가서 싸움을 했던 남성들의 후손들인 거예요, 저희. 근데 이제 주식에서는 그게 맞지 않는 거죠. 투자에서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조금 더 뭐냐면 투자에서 매매 회전율을 좀 줄이신다는 교훈을 얻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과잉 확신 편향이 높아지면 오히려 내가 이제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데이터지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하여튼 이런 데이터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많이 있고 거의 비슷하게 다 나와요. 레버리지는 그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칼인데 이게 당연히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레버리지를 쓰면 수익률을 더 극대화할 수 있죠. 근데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내가 제로가 될 수 있어요. 뭐 1,000만 원인데 3,000만 원 투자해서 내가 수익률이 많이 빠져서 내가 청산에 들어가면 나중에 빚만 남을 수 있어요. 레버리지 게임은 위도 많이 열려 있지만 나를 제로로도 만들 수 있는 이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레버리지 자체를 잘 쓰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못 쓴다고 봅니다. 뭐 너무 많이 인용되는 말이지만 워렌 버핏이 한 뭐 얘기 중에 하나는 레버리지와 조급증이 만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가 때로는 맞아요.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레버리지를 안 하시는 게 좋고 꼭 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한도를 정해놔야 돼요. 이 한도는 뭐냐면 이게 내가 실패했을 때 내 삶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이 실패로 인해서 내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일상이 무너질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가족들의 삶에 좀 굉장히 고통을 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 레버리지는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뭐 안 하는 게 좋지만 쓰시더라도 내 일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옛날에 이제 금융위기를 예측해가지고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신 분이 계신데 제가 하루는 심심해가지고요. 그분이 예측한 거를 이 기사를 검색해가지고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의 틀렸어요.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낙관론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낙관론을 왜 가져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S&P 500 데이터 같은 걸 보는데 200년간 미국 S&P는 계속 우상향을 했고 한국 주식도 뭐 20년간 박스권이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1980년도부터 보면 지금까지 우상향한 겁니다. 80년에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가 100으로 시작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40 몇 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40배 오른 겁니다. 단순하게. 적게 오른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때 미국은 훨씬 더 많이 올랐고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시계열을 30년, 40년 가면 다 올랐습니다. 왜 오르느냐? 이거는 뭐냐면은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경제의 성장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기업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하냐? 혁신을 하거든요. 그럼 기업이 혁신을 하고 또 돈을 더 벌어들이고 그러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 나온 책 중에 그 엘리 딤슨 교수가 쓰신 책이 있는데 그게 책 제목이 뭐냐면 낙관론자들의 승리입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낙관론자들이 이기는 곳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비관론에 더 하느냐? 비관론이 훨씬 매력적이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주목을 받거든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부정적인 것을 더 민감하게 진화해온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험 같은 거 유명한 실험들이 있거든요. 사진 한 100명을 찍은 사진을 주고 100명 중에 한 명만 얼굴 딱 찡그리고 있으면 한 번에 다 찾아내요, 사람들이. 근데 웃는 사람들은 사람 찾아내려면 여러 번 들여다봐야 돼요. 왜요? 인간은 30명에서 50명 정도의 작은 공동체에서 지내어 왔는데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불쾌한 반응을 볼 때 빨리 반응해야만 내 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이 뭐 반드시 이론이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일부 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것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부정적인 것이 더 매력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정보에 훨씬 더 끌립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돈을 벌지 못해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낙관론자들이 있는 것이고 경제가 성장하는 한 주식은 언젠가 오르는 겁니다. 방향성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시기와 규모가 문제인 거예요. 시기는 뭐냐면 언제 떨어지느냐, 그 다음에 얼마큼 떨어지냐, 규모.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뭐 제가 일반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 아니고 연금 투자를 위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연금에서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제가 뭐 건방지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연금 운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상품이 아닙니다. 연금은 내가 장기간에 걸쳐서 적립식으로 꾸준히 그리고 그래서 세액공제 한도도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1년에 얼마씩만 들라고. 국민연금도 다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무한정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런 것을 그냥 꾸준히 넣는 사람들은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언젠간 이게 오른다라는 자기 믿음만 있으면 이거는 뭐냐 보상을 받는 시장입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인덱스 펀드라는 건데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낸 존 보글이라는 정말 위대한 하나의 투자가가 그 책 제목을 뭐로 붙였냐면 그 사람이 좌우명이기도 하죠. 스테이 더 코스, 항로를 유지해라. 연금은 그냥 항로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변동성에 취약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은 심하게 표현하면 징벌을 하죠. 때때로 시장은 그들을 괴롭히죠. 그래서 그 시장의 변덕스러움에 내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개인 투자자가 가장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연금 계좌 같은 거에 적립식으로 그냥 오래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팔지 마시고 그냥 모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대공황 얘기하지만 대공황 시기가 있었고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가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적립식으로 한 사람들은 안 죽었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도 적립식 투자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거치식이 수익률도 높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 변동성을 감안할 때 그런 비관론을 하게 되면 뭐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저거 한 번 맞춘 거 가지고 평생 강의하면서 울고 먹고 사는구나. 라고 그냥 딱 하시고 그냥 차단하세요. 저희 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핵심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일자리 문제. 그럼 우리가 돈 문제에서 어떤 걸 많이 후회하셨냐? 연금을 좀 미리 많이 해놓을 걸. 그 다음에 연금 외의 질문은 주식이나 펀드에 일찍 관심을 갖고 내가 좀 투자를 했을 걸. 건강은 그냥 이런 거죠. 아주 체력 좀 많이 키워놓을 걸. 일자리는 당연한 겁니다. 뭐 일자리를 좀 미리미리 자격증도 따놓고 미리 준비할 것. 여러분들 은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뭘 것 같으세요? 모든 전략에서 저는 캐시플로우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가장 1번. 딱 하나입니다.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일자리 준비도 그렇고 건강도 저 잘 못하지만 그 건강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내가 인생 이막에서 어떤 일을 할지를 어떤 자격증을 딸지를 좀 미리 시작하는 거. 이것이 사실은 정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은퇴 설계에 엄청난 비결이 있는 건 아니에요. 돈, 건강, 관계, 일 4가지 기둥이 어느 4가지 중에 하나가 심하게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4가지를 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내가 잘 세워 놓으려는 훈련을 하는 게
사실은 이 저희 센터에서 설문조사한 거와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노후준비 은퇴 설계 다루는 거와 거의 뭐 똑같이 일치하죠. 최근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에서도 이제 상가투자 몰빵한 예가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거 오해 살 수도 있는 얘기인데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걸 보면 공감이 되셨냐고. 솔직히 저 공감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렇게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한국에서 그 정도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너무 현실적이시라고. 정말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대기업 김 부장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주는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에요. 그리고 절대 망할 수 없는 인프라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근데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몰빵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들 중에서 퇴직하신 어르신들을 뭐 도산공원이나 종로에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저 너무 좋아요, 그 영상은.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강남에서 어떤 그 80 넘으신 어르신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정말 명문대 나오고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이 말년에 자살한 사람이 3명이나 있다. 그들이 한결같이 한 건 전부 다 몰빵했다. 사람들이 뭐냐면 배울 때는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한테 배워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이 복귀되는 마지막 순간에 얻어낸 삶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생각하는 삶의 교훈만큼 확실한 게 없거든요. 탁월한 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몰빵은 내 인생을 한 방에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주변에서 보지만 자기 자신을 뭐냐면 되게 똑똑하시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수용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떤 한 분야에 30년씩 일을 하고 나면 자기는 굉장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전문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희소성의 가치를 지불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30년 직장 생활이 곧 내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직장인이었던 거지. 퇴직하게 되면 저도 그게 거쳐야 될 일이지만 동네 아저씨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삶의 수용성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이 되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많이 해요. 제 주변에 보더라도. 그다음에 인간관계도 좀 깨지고 더 수용화돼야 돼요.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금융사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융사기를 저는 사회가 이제 다 힘을 합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치매 환자도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인지증이죠. 요즘은 인지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인지증 관련된 금융사기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 신탁 같은 상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금융회사들 이런 것들 투자 많이 하려고 그래요. 금융회사들이. 뭐 저희 회사도 미래에셋증권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악의 상황에서 이 돈이 잘못 쓰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그다음에 인지증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금융사기에 대한 대비들은 이제 과거에는 이것은 그냥 뭐 특별한 사람들의 이벤트야 그게 아닙니다. 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40대 여성분들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평균 수명이니까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86, 87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40살까지 남아있는 사람,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평균은 그냥 평균일 뿐이에요. 0세부터 100세까지 다 평균 그냥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 여명 같은 개념이 더 중요한 건데 평균 수명보다는 기대 수명이 더 중요한 건데 지금 40대 여성분들은 거의 90까지 다 살 거예요. 그러면 인지증이 많아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현명해지지만 그 순간적인 판단력은 떨어집니다. 장기적인 지혜는 늘어나지만 단기적인 판단력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취약합니다. 이 단기적인 사기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들은 고려하셔야죠.